반갑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관리 강의를 맡게 될 강사 박진원입니다. 여러분하고 많은 시간 동안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제가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제 강의의 특징은 전공을 하지 않는 분들, 전공을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을 왜 알아야 되는지. 보통 이렇게 기술을 공부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 기능사든 산업기사든 기사든 간에 그냥 단순하게 반복해서 관연도 문제를 많이 그냥 풀어보고 숙달이 되어서 눈에 봤던 문제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60점 대충 넘어서 이렇게 합격 작전을 세우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자격증 따신 분들 폄훼하는 것은 아닌데, 현장에 가면 그렇죠. 선임자들이 많이 숙달된 사람들이 도대체 자격증은 어디로 땄느냐, 뒷걸음치다 주었느냐.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말들은 그렇죠. 자격증 따봐야 별 볼 일 없다. 자격증 별도고 실무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하게 반복했던 거죠. 그리고 문제를 익숙하게 되어서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익숙한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맞춰서, 또는 모르면은 어차피 사지선다형 위주기 때문에 필기시험은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60점 넘으면은 합격한다. 그리고 나서 따고 나면은 실무에 전혀 도움이 안 됐던 거죠. 자, 왜 그럴까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면은 여러 가지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지식이 뭐냐? 문제, 사지선다형 몇 문제 맞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고가, 이 현상이, 이 기계가 왜, 어떤 원리 때문에 이러한 게 발생됐다. 이걸 알아야지만이 기술자가 대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도 경향들이 바뀌었죠. 직업교육 받는 분들도 그렇고 NCS라는 말도 많이 등장하고요. N은 이제 내셔널, 그래서 국가에서, C는 컴피턴시, 그래서 직무 능력, 직업적인 능력을 뜻합니다. S는 스탠다드, 표준이죠. 그래서 현장 직무에서 사용하는 실무적인 내용을 위주로 교육을 하라라고 해서 직업교육도 바뀌어 있고, 자격증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경향도 사실 여기에 근접을 해서 출제하도록 그렇게 이미 지침은, 국가적인 지침은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한꺼번에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기능사부터 보면 2018년까지는 출제되는 모든 문제를 공개하고, 그리고 관연도에서 반복된 문제를 갖다가 어쩔 수 없이 약 한 20% 정도는 새로 출제하고 80% 정도 되는 문제는 과거에 나왔던 것을 그냥 그대로 반복해서 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단순 반복해서 관연도를 몇 개년도, 급하면은 며칠 전에 또는 일주일 전에 그냥 문제만 외워서 가서 시험 보고 이렇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공부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보면 자격증을 예전에 땄던 사람들 조언을 들어서 어떻게 공부했어요? 하면은 문제 몇 개 정도 풀어보면 돼. 또는 이거 하면 돼. 이렇게 많이들 아는데요. 사실 그런 정보는 정확치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뭐냐 하면은 2019년도 이후에 바뀐 경향이죠. 2019년 이후에는 지금 산업기사 기사까지도 점점 기능장까지도 거의 확대가 되어 있는데, CBT 시험 형태로 필기시험이 바뀌었어요. 물론 지금 자격증 공부하신 분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용어가 아니고, 이 기본적인 정보는 알겠죠? 자격증은 필기 합격하고 다음에 실기를 봐야 됩니다. 실기를 봐야 되는데 필기는 다 객관식이에요. 물론 문제 문항수가 기능사는 60문제, 산업기사는 자격증 종목마다 다르지만 약 80문제에서 100문제, 그리고 기사는 100문제 정도 이렇게 돼 있죠. 과목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기는 자격증 종류마다 다 형태가 다릅니다.
실기는 주관식으로만 보는 형태도 있고 또는 복합형이라 그래서 주관식에 플러스 작업형으로 보는 것이 있고 또는 그냥 명칭이 작업형으로 되어 있는데 복합 작업형. 예를 들면 동영상, 사진으로 시험 보는 거 플러스 그 다음에 작업형 이런 형태도 있고 종류가 가지가지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이 실기 형태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제가 보면 동영상 시험이 조금씩 예전에 있었던 것이 점점 사라지고 주관식과 작업형 이렇게 좀 정착되어 가는 형태인 것 같아요. 물론 그때그때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를 하는 해년마다 또 연말에 발표하는 출제 기준을 참조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 공부는 에너지 관리 기능사예요. 자격증 처음 공부하신 분들도 그래요. 또는 많이 따신 분들도 좀 오해하기 쉬운 건 뭐가 있느냐. 예전에 공부하던 방법대로 보면 에너지 관리 기능사하고 이것보다 한 등급 높은 게 산업기사죠. 현장에 가면은 기능사 플러스 1년 경력이면은 동일 경력입니다. 또는 거의 유사한 경력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해주는 경력자는 산업기사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되죠. 또 그 다음에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에 1년 경력이 되신 분들은 기사 시험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문제가 달라요, 사실. 문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공부하던 사람들은 어차피 이 문제가 다르고 이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현장에 가서 한번 살펴보죠. 기능사 가진 기술자와 산업기사 가진 기술자가 다뤄야 되는 기계가 다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기능사는 보일러를 다루는데 산업기사는 보일러를 다루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똑같은 기계를 다루는 거죠. 등급이 다를 뿐이죠. 같은 현장에서 같은 기계를 다루는데 이렇게 자격증 등급이 다른 이유는 뭐냐? 용량이라든지 뭐 기타 조건에 붙여서 약간 등급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일을 할 때는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실무에 근접한 개념. 왜 기계를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점검을 해야 된다. 원인은 무엇이다. 사고가 났으면 원인은 무엇이다. 이런 걸 파악하려면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강의하는 것은 기능사 공부를 제대로 하자. 문제가 아니라 개념으로 공부하자. 그러면은 기능사 개념을 정확하게 거의 한 90% 정도 이상을 알 수 있다. 최소한 80% 정도라도 알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그분은 바로 산업기사 시험을 봐도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물론 기능사의 개념에 플러스, 지금 에너지만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산업재배에 관련된 에너지, 냉동, 가스, 위험물 이렇게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에너지 기능사, 에너지 관리 기능사의 개념에 플러스 계측기기 약관. 뭐 측정하는 종류입니다. 압력이나 온도나 유량이나 뭐 또는 가스 성분이나 이런 것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계측기기. 그리고 또 하나는 보일러는 불을 떼는 기계입니다. 불, 연소하는 거죠. 그냥 생활에서 말하는 것은 불 떼는 것인데 이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연소라고 그러죠. 뭐 영어로 하면은 combustion. 굳이 쓰는 이유는 나중에 combustion에서 combust라고 하는 영어로 된 기계 장치가 나와요. combust에서 ER 붙여서 combuster 그러면 연소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로 용어를 쓰는 겁니다. 불을 떼는 원리라든지 불을 뗄 때 사용되는 연료의 성분 뭐 이런 분석이라든지 종류라든지 또는 연소기기 그 연료를 연소시킬 수 있는 불을 뗄 수 있는 연소기기 이런 종류만 모아서 집중적으로 한 과목 시험이 나오는 게 연소공학인데요. 이걸 조금 추가하면은 산업기사를 100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물론 자격증은 100점 맞아서 합격하는 건 아니죠.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현장에서 사용되는 포괄적인 개념을 다 말하는 것이고 모든 자격증 국가시험은
60점이 합격선이죠. 60점. 산업기사나 기사 같은 경우는 물론 과목마다 정해진 게 20문제씩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과목마다 40점 이상의 과락 점수는 넘긴 상태에서 평균 60점이 돼야 되죠. 자, 이처럼 조금 추가되는데 기능사 개념만 정확하게 잡고 가도 사실 산업기사를 바로 응시를 해도 별반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 이제 관리 기사 쪽이죠. 여기에 조금 열정산이라든지 효율이라든지 기계 성능 계산하는 열정산을 좀 깊숙하게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강도 계산. 꼼짝마! 이런 어디 칼 들고 강도하는 게 아니고 강한 정도죠. 보일러는 어차피 강철판을 주로 사용하거나 또는 주철을 사용하거나 이런 보일러 본체 몸뚱아리가 철 종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강한 정도로 설계가 되어야지만이 속의 내부의 온수라든지 증기 압력을 견디고 터지지 않는다. 적절한 그런 강도 계산하는 설계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 부분만 구조 및 설계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조금 보강을 하면은 기사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 다 기능사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사실 기사 문제까지 구조 및 설계 부분에 이 부분만 빼고 기본적인 개념은 기능사에서도 계측기가 약간 나오고요. 기본적인 겁니다. 깊숙이는 안 들어가도. 연소공학도 어느 정도, 중간 정도까지는 기능사에서 사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열정산도 지금 밑에 사장에 보면 연료일 열정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열정산이라고 하는 그 과목도 기능사에서 이미 소개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기능사 공부를 문제 위주가 아니라 어차피 이쪽 문제와 산업기사 문제는 문제 자체가 다릅니다만은 개념으로 들여다보면 중복되어서 결국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 현장에 가서도 기능사를 취득하신 분들의 대우가 다르고 산업기사를 취득하신 분의 대우가 달라요. 왜 다를까? 예전에는 구분이 없었지만 지금 에너지용 합리화법에 의하면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취급을 할 수 있는 등급이 다르죠. 보일러 용량에 따라서, 보일러의 용량. 그냥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하면 보일러 크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법적인 용어로 보일러 용량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보일러 용량.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보일러의 용량이 왜 약간 다르냐면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사러 갔다고 그래요. 아주 싸디싼 그러나 덩치가 큰 그냥 탑차 같은 트럭을 사러 갔다고 그럽니다. 자, 트럭을 큰 걸 사는데 시골 사람이라 오랜만에 돈을 모아서 짐차로 사용하려고 트럭을 사러 갔는데 옆에 전시된 차가 보니까 조그만 승용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게에서 물건 사듯이 그러는 거죠. 아, 이렇게 큰 것을 사는데 옆에 작은 것 하나 덤으로 안 끼워줍니까? 트럭 사는데 가령 1억 들었다고 쳐요. 근데 옆에 보니까 아주 작은 차가 있는 거예요. 람보르기니가 있는 거예요. 에? 물론 이 사람이 람보르기니를 몰랐겠죠? 아, 이거 큰 거 사니까 작은 거 하나 끼워주세요. 배보다 배꼽이 큰 거죠. 덩치로 말하는 게 아니다. 즉 보일러의 용량은 덩치로 말하는 게 아니다. 조금 약간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이 중요하다. 첫째는. 그렇다면 개념이 중요한데 이걸 모두 다 공부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출제 기준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많은 서적들이 출제 기준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단원에 이게 몇 % 나온다. 물론 산업인력공단의 Q&A에서 공개하는 그런 기준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출제된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이 문항수, 예상 문항수는 약 한 20여 년 이상, 최소가 20여 년 이상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실제 출제되었던 문제를. 왜 이렇게 분석을 할까? CBT 시험으로 바뀐 뒤로 경향이 그렇다는 거죠.
컴퓨터가 출제하는 거예요.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 그래서 컴퓨터가 기본이 되는 테스트. 출제 방법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은 컴퓨터가 출제를 하려면은 인공지능도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추출을 한다는 거죠. 문제를 무작위로 추출을 한다는 건데 추출을 하려면은 기본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겠죠. 기본 자료가 되는. 기본 자료가 되는 문제는 뭐냐? 엄밀히 말하면 관연도 문제이고요. 이게 한 추산을 해보면 계산을 해보면 약 한 20년 정도 이상이 되는 문제를 축적을 했다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추출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신규 문제가 조금씩 추가가 돼요. 지금 수험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억에 의해서 복원을 해본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신규 문제가 기능사는 지금 6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60문제 중에서 많이 나올 때는 한 5개 정도가 새로운 문제가 추가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5개 정도가 신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 나오는 게 아니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개념은 그대로예요. 자, 그러면 문제로 익숙하게 공부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개념으로 익숙하게 공부할 것인가. 많은 지금 학생들이 지금 이게 자격증 시험은 아니지만 수능을 시험 보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능에서 제일 밥맛 없는 사람들이 그거죠. 어떻게 수석하게 됐습니까? 저는 교과서만 봤어요. 그러면 다들 욕을 하죠. 속으로 밤새 어디 학원 가가지고 뭐 어디 강남에 어디 가서 뭐 쪽집게 문제를 받았니 안 받았니 그래 놓고 근데 줄기차게 기자회견하면 그렇죠. 교과서 위주로 했어요? 개념 위주로 했어요. 먼저 개념을 탄탄하게 한 다음에는 거기에 그 개념을 기본으로 한 응용 문제를 몇 가지 형태를 풀어봤어요. 이게 정확한 공부 방법이라는 거죠. 자격증 시험도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념을 분석해 놓은 책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재를 선택하신 것은 큰 행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교재가 나열이 개념 위주로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응용 문제를 분석한 건 아니다. 최소한 10개년도 이상의 문제를 문제 자체는 각 단원별로 단원의 이론이 끝나고 나면은 각 단원별로 가령 압력에 대해서 모든 출제됐던 문제의 형태, 온도에 대해서 모두 출제됐던 형태, 온도를 바꾸는 환산에 대해서 출제되는 문제 형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나열해서 분석을 했어요 또. 그리고 문제 하나하나마다 난이도를 계산하고 같은 유형을 계산해서 이것이 몇 년도 몇 회차에 몇 번 나왔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돼서 나왔다. 또는 지문만 살짝 바뀌어 나왔다. 그런 것을 회차 표시까지 다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문제마다 왜 이게 답이 되는지를 원리를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급하신 분들은 단원별로 되어 있는 문제만을 봐도 돼요, 사실은. 그러나 좀 더 시간이 있고 기초를 탄탄하게 하고 싶으신 분은 본문까지 같이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물론 일일이 문제를 다 설명하지는 않아요. 왜? 여기가 설명문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무엇을 주로 위주로 설명하냐 하면은 바로 각 단원별로 알아야 될 문항수와 그리고 반드시 정리해야 될 중요 개념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자, 중요 개념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기능사가 60문제인데 이건 다 정해져 있어요. 국가기술 자격증은 60문제 형태에서 60%, 60.60% 하면은 36개. 옛날 공부 방법으로 한번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보죠. 예전에는 그냥 찍어도 합격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요. 확률상으로만 설명해보죠. 60문제에서 28개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모르는 문제가 32개죠. 이걸 그냥 한 줄로 찍는 거예요. 1, 2, 3, 4번에서 가장 답이 적게 나온 걸로 해서. 옛날 OCR 카드 위주죠. 가령 1번이 답이었다 그러면은 절대 4번은 답이 안 나온다.
채점할 때 그렇게 됐으니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기술이 낙후되어 있을 때. 2번 아니면 3번까지는 건너뛰는데 3단계 건너뛰는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다. 보통 이제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다르죠. 그리고 예전에는 뭐 60문제면 15개씩 거의 정확하게 배분이 되어서 1번에 15개, 2번 답이 15개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요. 많이 나온 거 보면은 뭐 18개도 한꺼번에 답이 이렇게 몰릴 수도 있고요. 자, 그런 걸 떠나서 32개를 몰랐는데 한 줄로 찍었어. 그랬더니 확률상으로 보면은 한 줄로만 찍으면은 4개 중에 하나는 맞게 되겠죠. 어차피 1, 2, 3, 4번 중에 답이 하나 나오니까. 그러면 4분의 32 그러면은 정확하게 몇 개죠? 8개예요. 이렇게 하면은 28개 더하기 8개 하면은 36개로 합격을 합니다. 그냥 확률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35개를 정확하게 알았는데 이걸 한 줄로 찍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찍었어요. 나머지 25개를. 그런데 정답만 피해서 찍은 거예요. 예, 이건 찍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꽝 됐어요. 그래서 35개로 떨어졌어요. 실질적으로 실력은 이 사람이 더 뛰어난데 합격은 이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남들이 볼 때 그렇죠. 이 사람은 우수한 사람이다. 근데 이렇게 어리석게 35개 다 개념을 알고도 문제를 맞추어도 25개를 빛 사이로 막가듯이 답 사이로 막아서 찍은 사람은 우스운 사람이다. 뭐 어차피 한 글자 차이인데 요즘엔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개념 위주로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자, 그래서 하나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단원이 1장 열및 증기부터 해서 지금 마지막 장을 보면은 11장 재료 및 배관 재료 및 공작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건 임의대로 단원을 구분을 한 것이고요. 출제 경향에 따라서 구분한 것이고 산업인력공단의 큐넷에 공개된 단원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조금 장수가 틀립니다. 보통 12장 정도 또는 13장 정도 구분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합해놨어요. 연료 및 연소 단원하고 통풍 집진 단원하고 다른데 사실 이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장은 조금 2개 장을 합해 놓은 거예요. 불을 떼는 연료 그리고 이 불을 떼면 연소라고 한다고 그랬죠. 연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배기가스 연기가 나오는 거죠. 연기 지방 방언으로 사투리 하면 연기 냉갈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연기를 밖으로 빼기 위해서 작업하는 모든 기계 설치를 통풍 집진이라고 합니다. 물론 불 뗄 때 공기가 필요하니까 공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연료가 타고 나면 굴뚝으로 빠져나가고 그것을 통풍 집진 관련된 장치가 그래서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으로 공부할 때는 한꺼번에 논스톱으로 공부해야 되니까 합해 놓은 거고요, 사실. 자, 그래서 1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여 년 이상 나온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60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개념이 만약에 60가지였다. 그러면은 정말 60가지만 딱 공부하면 되죠. 그럼 100점이죠. 근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지 않죠. 보통 회사에서도 어떤 사원을 뽑는다 그러면 1차 몇 배수, 그 다음에 면접하죠. 2차 면접 이렇게 하면은 사원을 5명 뽑으면은 1차 서류 면접만 서류만 검토해서 5명 딸랑 뽑아놓고 2차 면접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배수라는 게 있죠. 그래서 60문제 출제를 하는데 배수가 보통 공부해야 될 양이 얼마냐? 최대가 2배수. 그러면 120가지 개념이죠. 그러면 필수적인 것만. 어차피 현장에 가서도 필수적인 게 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만 한 1.5배수 이렇게 되는데 1.5배수 하면은 개념이 얼마예요? 한 90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열된 개념은 뭐냐? 바로 약 한 80개 내지 90개 개념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개념 목록을 여기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에서 실질적으로 반복되어서 돌아가면서 나오는 문제가 2문제 정도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전 기준으로 2018년 기준입니다.
이때는 가령 지금도 자격증 시험이 기능사는 대체적으로 에너지는 1회차부터 해서 4회차까지 1년 동안에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시행이 되는데요. 각 회차별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같았어요. 단지 옆 사람하고 컨닝을 할까 봐서 문제 순서의 배열만 바꿔서 A형, B형 이렇게 구분했죠. 근데 지금 시험은 A형, B형 시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서적 가운데서도 최근 문제를 A형이다, B형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왜 그런가? CBT 시험은 형태가 없어요. 왜? 지금 이렇게 5사람이 줄을 앉아서 시험 본다 그러면 이 사람 문제가 다르고 이 사람 문제가 다르고 형이 없어요. 무작위로 다 다릅니다. 한 날, 한 시간에 동시에 같은 장소에 들어가서 시험을 봐도 여기서 컴퓨터가 추출해서 제시되는 이 문제와 이 사람과 문제가 전혀 다르고 순서 바꾸는 것 자체가 아니라 문제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어렵다. 왜 이렇게 어렵지? 옛날에 공부한 거 하나도 안 나왔다. 이 사람은 엄청 쉽다. 문제 별로 안 봤는데 다 공부한 것만 나왔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차이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냥 단순 반복으로 문제 위주로만 공부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어렵게 느껴집니다. 요즘 시험은. 그런데 개념 위주로 공부한 사람은 미처 시간이 덜 되어서 약 80개, 90개 꼭 개념을 공부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개념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문제 포인트 문제 아주 편하게 생각해 보죠. 약 80문제나 90문제 정도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물론 개념 하나 가지고 이리 돌려치고 저리 돌려치고 문제를 약간씩 지문을 바꾸거나 보기를 바꾸거나 형태를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2-3개 정도 하더라도 많으면 200문제나 300문제 정도 간단하게 보면은 해결될 일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개념으로 공부했던 사람은. 그러나 문제로 공부했던 사람은 전혀 다른 거죠. 문제 자체가 똑같은데 보기 1번, 2번, 3번, 4번이 실적으로 순서만 이렇게 바꿔서 나와도 눈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나마 지문, 보기 1, 2, 3, 4 나온 이 지문이 에너지 관리 기능사는 좀 길지 않은 편이라서 다행이고요. 지금 현장에서 산업설비에 관련된 것은 에너지 관리. 현장에서는 보일러 기사라고 합니다. 관련된 주요 장치가 보일러. 그 다음에 공조, 냉동. 현장에서는 냉동기를 다루는 거예요. 가스. 물론 현장에서 똑같습니다. 가스 안전관리, 가스 기기를 다루는 거예요. 위험물. 위험물은 물론 1류부터 6류까지 종류 자체가 크게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지만 위험물은 이제 현장에 가면 보일러에 연관된 거 보면 기름을 사용하는 보일러일 때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라든지 위험물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일정한 용량 기름 탱크가 있으면. 그래서 현장에서는 결국 이게 4가지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 이걸 보면은 위험물은 지문이 간단해요. 이름 형태로 위험 물질 명칭 형태로 나오고요. 가스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 위주라서 지문이 되게 길어요. 시험지 자체가 페이지가 많아요. 냉동은 기계적인 원리를 물어보고 또 명칭이기 때문에 반반. 에너지 관리도 반반. 좀 지문이 짧은 편입니다. 그나마 지문이 짧아서 이만하게 다행이지 문제 자체로 공부한 사람들은 실패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단원별로 이제 자세히 설명할게요. 열밑증기 이게 왜 들어가느냐. 이 단원이 있는 이유도 알아야죠. 물론 공부할 때는 순서가 있어요, 사실. 여기 1장부터 해서 급한 경우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너무나 바쁜데 이제 그런 것도 쪽집게로 필요하잖아요. 나는 60점만 맞고 싶은데 일단 자격증 현장 가서 이름 배우더라도 그러면 가장 많이 출제되는 단원만 집중적으로 보면 돼요. 엄밀히 말하면. 자, 그러면 그게 뭐가 있을까?
제가 욕심껏 지금 설명하는 것은 보일러를 속속들이 공부를 하면 기능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산업기사, 기사과에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욕심을 내보지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약간씩 다르잖아요. 급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현장에 가면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지금 다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급하다, 당장 자격증을 써먹어야 된다, 한 달 안에 따야 된다, 이러신 분들은 60점만 36개만 얼른 정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보일러 종류 및 특성, 이것은 주로 암기입니다. 왜? 종류는 주로 암기이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등장하는 거 몇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특성, 보일러 이런 종류에 이런 특징이 있다. 제가 이건 구조를 설명을 해줄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면 이것 부분 맞기가 쉽습니다. 보통 공부를 이것을 금방금방 하는 사람들은 4개 중에서도 보통 3개 정도는 금방 맞춰요. 금방 맞춰. 그리고 이것은 깊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출제됐던 문제만 익숙해도 사실 맞출 수 있는 그런 단원입니다. 물론 현장 가면 별로 써먹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3장 공부해야 됩니다. 10문제인데 문항수로 보면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지만 이 부속장치가 왜 중요하냐면 보일러를 크게 구분하면은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곤충이 있어요. 곤충을 3개로 잘라보면은 3개로 구분하면 어떻게 돼요? 보통 이제 머리, 뭐 가슴, 다리 이렇게 되나요? 그런데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곤충을 3개로 쪼개보면 죽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죽는다? 물론 곤충 죽죠. 자, 보일러를 3개로 쪼개보면 보일러 장치라는 것을 크게 3개로 쪼개보면은 물이 담겨 있는 통, 동그란 통이든 사각통이든 그걸 본체라고 해요. 본체. 우리 영어로는 body라고 합니다. 몸뚱아리. 그리고 물만 담아놓으면 그냥 물통이죠. 보일러가 아니죠. 보일러가 아니죠. 보일러는 물을 가열해서 불을 떼서 데펴서 따뜻한 물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더 팔팔팔 끓여서 스팀이 나오도록 해서 증기를 사용하거나 그래서 보일러를 사용할 때 보면 온수를 사용하면 온수 보일러, 아예 팔팔 끓여서 스팀이 나오게 하면 스팀 보일러, 증기 보일러 그렇게 구분하는데 온수 보일러보다 증기 보일러가 훨씬 더 온도가 뜨거운 것은 알겠죠. 대부분 산업 현장에 쓰고요. 물 담아져 있는 본체 그리고 이게 불을 떼야 되기 때문에 불을 떼는 장치는 연소 장치라고 그래요. 연소 장치는 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버너죠. 불 떼는 장치가 가장 대표적인 게 버너라고 하니까 버너, 태우다, 태우는 기계니까 버너, 영어로. 그렇다면은 진짜 간단하지 않습니까? 물통에 그냥 버너만 딸랑 달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자동제어가 되게 하고 또 효율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또 이렇게 다 조절을 하려면은 수도 없이 많은 장치가 필요한데 그 모든 장치가 다 부속 장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보일러를 현장에 가서도 금방 숙달된다, 빨리 이해하고 빨리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부속 장치에 대해서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본체에 나오는 게 바로 종류 및 특성이에요. 이게 한 4문제 나오고 연소장치는 바로 여기에 5장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연료, 연소, 통풍장치. 거기에 좀 연관이 되어 있어서 몇 문제 빼놓고는 엄밀히 말하면 나머지 문제들은 부속장치와 연관이 돼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접적인 출제 문제는 30문제. 부속장치가 연관이 되어서 이 부속장치가 잘 작동이 되도록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뭐냐? 보일러 취급 및 안전관리에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 또 부속장치가 사람 손을 대지 않고 저절로 돌아가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자동제어. 밑에까지 문제를 다 합혀보면 과장된 이야기라면 부속장치가 30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방법은 가장 급한 사람들 무슨 단원을 공부하냐 하면은 지금 여기 표시된 대로 2장 보고 3장 보고 5장 보고 7장
이게 4개의 단원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매우 확률이 높다. 그리고 취급 안전관리. 이걸 공부하면 반드시 이게 연관되어 있어요. 이 부속 장치를 취급하고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만 얼른 살펴봐도 10문제, 17문제, 뭐 8문제면 25문제, 35문제 이거 다 하면은 약 40문제 가까이 되죠. 39문제에서 40문제. 이것을 정확하게 이 4개의 단원, 5개 단원을 정확하게 알면 사실 36개는 넘습니다. 36개는 이제 급한 사람이 위주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자격증만 금방 따는 거죠. 현장 가면 다시 실무를 익혀야 돼요. 자, 그래서 급한 사람은 이 단원을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있는 사람은 어쩌냐? 짜투리까지 다 봐야 돼요. 짜투리까지 봐야 돼요. 자, 열밑증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처음부터. 보일러는 불을 뗄 때 발생하는 그 열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오리엔테이션이 길어지는데 사실 이것을 개념을 잘 알고 접근한 사람은 공부 시간이 뒤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이거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뭘 공부해야 될지 방향을 정확하게 하면 딱 그것만 집어서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를 한참 하고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러면은 정말 난감하죠. 그러나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걸음을 떼고 왔다. 앞으로 남은 것은 몇 가지 개념만 하면 된다. 그러면은 훨씬 안도감이 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긴장감도 덜하고. 자, 보일러는 불을 떼기 때문에 불을 직접 이용하는 게 아니죠. 사실. 가령 방에서 겨울에 춥다고 해서 방 안에서 계속 장작 갖다가 이렇게 불을 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각 가정마다 난방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죠. 불을 떼는 보일러는 밖에가 있고 거기에서 뭔가 그 불 뗄 때 가스나 기름이나 기타 등등 연소를 할 때 발생됐던 그 뜨거운 열을 그 열만 어떤 형태로 가져오는 거죠. 방바닥으로. 물로 바꿔서 뜨거운 물로 바꿔서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열을 이용하려면은 거기에 관련된 개념들을 알아야 돼요. 열이 무엇일까? 열은 뜨거운 것이니까. 그러면 뜨겁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지? 뜨겁다, 차다 표현하는 것이 온도예요. 온도. 뜨겁다, 차다. 그 다음에 스팀이 나오고 그러면은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스팀이 증기가 발생하면은 속에 보일러 속에 압력이 엄청 높아지겠죠. 풍선 불듯이. 압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압력이라는 말 자체는 어떤 뜻을 지니고 있을까? 현장에 가면은 압력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그러면 또 어떤 사고가 일어나기 쉬울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쉬울까? 그렇다면 압력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열의 양, 그것은 열이 많다, 적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열이란 개념은 무엇일까? 그리고 열의 양을 계산할 때는 뜨거운 것을 뭔가 데피고자 하는 그 양, 뭔가 끓이고자 하는 그 양, 그리고 그 물질이, 끓이고자 하는 물질이 무엇인가, 어떤 것은 빨리 온도가 올라가고, 어떤 것은 아무리 불을 때도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고 이렇죠. 그 온도가 올라갈 때 필요한 열이 각각 물질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물은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요. 근데 기름을 끓이면은 똑같은 불 위에 올려놔도 기름을 그릇에 담아서 끓이면 온도가 팍팍팍 금방 올라가요. 열을 조금만 가해도 금방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이처럼 온도를 올릴 때 필요한 열이 각각 물질마다 다른데 그걸 비교를 해본 것을 비열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비자가 이렇게 나오면은 강의 중에 좀 그렇습니다만 조장하는 건 아니에요. 비풍초 똥팔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스톱에. 비교한다 하면 비교. 열을 비교하면 비열. 최적을 비교하면 비최적. 무게, 얼마나 무거운가를 비교하면 비중량. 비열이 서로 다른데 그 비열 다른 것을 또 서로 비교하면은 비열. 이러면 말 더듬이 같죠. 비열. 이러니까. 이렇게 말이 중복이 돼서 겹칠 때는 하나를 조금 부드럽게 바꿔요. 비열, 비. 이렇게 부릅니다.
비열끼리 비교를 해보는 거. 비열끼리 비교를 해보는 거. 비열비. 비중량끼리 비교하면 어떠냐? 비중량, 비비중량. 뭐 중량을 비빕니까? 부비부비합니까? 그게 아니고 이럴 때는 앞뒤 뚝 잘라서 비중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비자가 들어가 있다 이러면은 뭔가 비교를 해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비열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단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단위. 처음에 공부할 때 첫 페이지를 책을 펼친 사람은 정말 한 달간은 깝깝합니다. 왜? 전부 영어로 많이 써져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생활 가운데서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는 초등학교 때부터도 영어 수업이 들어가 있지만 대학까지 영어를 배워도 영어가 익숙치 않고 버벅대는데 첫 장부터 해서 막 영어가 잔뜩 나오죠. 그게 단위를 영어로 써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읽는 것도 깝깝하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학을 띄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포기했더니 2장 넘어갔더니 보일러 명칭이 한글로 된 게 거의 없어요. 물론 써져 있는 것은 한글로 써져 있죠. 한글로 써져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다쿠마 보일러, 뭐 패키지 보일러, 뭐 이런 게 써져 있죠. 한글로 써져 있지만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 또 거기서 또 깝깝합니다. 외워지들 않아요. 외워지들 않아요. 물론 이런 것은 외우죠. BMW. 뭐 독일 말로 BMW, 영어로 하면. 이건 사람들이 많이 익숙하죠. 왜 익숙할까?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반복하면 익숙해져요. 앞으로 공부할 때 꼭 외워야 될 거, 익숙해야 될 거, 암기하는 것은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부지런을 떨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몇 번 반복하면 되느냐? 사람 두뇌 구조는 대략적으로 그럽니다. 제 개인 의견일 수도 있어요. 13번 반복. 항상 강의할 때마다 강조합니다. 13번 반복. 13번 반복. 사실 미국 시민들이 영어를 사용하고 어려서부터 영어를 듣고 하기 때문에 영어가 능숙하죠. 미국 가면 아이들도 애들도 영어 잘해요. 미국에는 거지들도 양식으로 먹어요. 그렇게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왜 잘할까? 반복이기 때문에. 그러나 반복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미국 사람들도 헷갈립니다. 예를 들면 스쿨. 한국 사람들은 스쿨이 SCH가 크 발음이 나는 것을 거의 대부분 알죠. 중학교만 나와도 스쿨은 SCHOL 읽을 줄 압니다. 스쿨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한국보다 훨씬 문맹률이 높아요. CH가 K로 써지지 않고 크 발음 나는 게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펠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철자로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더 스펠링을 잘하는 이유는 뭐냐? 대체적으로 반복을 많이 했어요. 눈에 익숙한 거죠. 말은 안 떨어져도 눈에 익숙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영어로 써진 보일러 명칭 2장 공부할 때 익숙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어요.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보일러는 어떤 것이냐? 대부분 회사 이름이거나 개발한 개발자 이름이에요. 개발자 이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들었구나. 아니면 이 회사에서 만들었구나. 다쿠마 보일러 다쿠마가 만들었어요. 다쿠마가 만들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 이름, 개발자 이름 쓰는 거죠. 리히 보일러, 리히가 만들었어요. 하이네 보일러, 하이네가 만들었습니다. 개발한 사람 이름이에요. 스코치 보일러, 스코치가 만들었어요. 하우덴 존슨 보일러, 하우덴 앤드 존슨, 하우덴과 존슨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술이 좀 뒤처졌다 해도 서구보다도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이 100년이 넘었다 해도 100년이 뒤처졌다 해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의 맹위를 떨치고 있는 거. 우리나라는 자랑할 게 있어요. 다른 나라는 사람들이 보일러 개발했죠. 우리나라는 곤충도 만들어요. 귀뚜라미도 만듭니다. 귀뚜라미가 만들어서 귀뚜라미 보일러. 농담이고요. 자, 이처럼 개발한 사람 이름이니까 큰 두드러기 일으킬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다시 1장 넘어갑니다. 현열, 잡열이 있는데 열의 종류가 현열과 잡열이라고 하는 게 좀 나눠져 있어요. 열의 종류가. 가령 우리가 재산을 분류해도 동산과 부동산 구분하죠. 어차피 둘 다 재산인데, 예? 동산, 부동산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열도 현열, 잡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증기의 건도 그랬는데요. 증기도 습기가 많이 섞여 있는 눅눅한 증기가 있고 습기가 거의 없는 고슬고슬한 이런 바짝 마른 습기가 거의 없는 그런 증기가 있어요. 그것은 이게 증기가 건조하다, 증기의 건도가 높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 또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 현장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문제 풀 때는 그럽니다. 증기 건도 몰라도 돼. 시험 문제 안 나와. 근데 현장에 가면 그렇습니다. 건도를 유지해야 돼요. 건도가 변화가 되거나 건도가 떨어지면, 즉 습기가 많이 섞여 있으면은 보일러 전반적인 장치나 증기가 흐르고 있는 모든 배관계통 장치가 문제가 생깁니다. 현장에서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현장에서 늘 일일 점검, 월말 점검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은 증기의 건도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그걸 알면 나머지 장치들이 왜 이런 장치들이 필요한지를 저절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 증기 압력이 올라가면 어떠한 일이 있을까? 증기 압력? 이게 왜 필요해? 복잡한데 그렇지 않아도 막 머리를 누른 것 같은데 압력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건너뛰고, 여기에서도 이름이 나오니까 영어로만 잔뜩 보일러 이름이 나오니까 건너뛰어. 부속장치 가니까 조금 알 것도 같은데 이것도 이름이 거의 영어가 많아요. 반은 영어. 그러면 좀 피해 가보자. 영어 아닌 것부터 해보자. 그랬더니 영어가 한자예요, 다. 한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장치명에 한자로 나오면 왜 그런 명칭이 붙었는가도 설명을 해드립니다.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공부하는 세대는 물론 다시 한자 교육이 부활됐지만 중간 정도 되는 세대들은 한자 교육이 한때 폐지된 적이 있죠. 그래서 익숙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영어가 익숙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막 되는 대로 때려 외웁니다.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압력이 높아서. 그 다음에 효율 계산. 평생 계산도 안 했는데 계산기 사용하라고 그래도 계산기를 공학용으로 써야 되는데, 슈퍼 가게에서 구멍가게에서 사용하는 계산기가 아니고 공학용으로 써야 되는데, 그랬더니 자판이 너무 많아. 기호도 많고 어떻게 눌러야 되는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이거 자체 사용하는 것이 귀찮아서 이건 찍어. 이거 사용하는 법도 공학용 계산기도 나중에 혹시 예제가 나오면은 설명을 해드립니다. 왜 이렇게 눌러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한숨 돌리면 이걸 공부해요. 연료 및 연소 이 부분. 그러다가 다시 또 연소 들어가면 또 숫자가 나오고요. 공식이 나오고 복잡해요. 기존의 서적들은 또 설명하는 것은 공식이 나오면은 그냥 외워라 그렇게 합니다. 물론 외우면은 됩니다. 외우면 돼요. 그러나 이 공식이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하지? 이걸 곱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게 필요할까? 이걸 알면은 쉬워요. 지금 에너지 기능사든 산업기사든 기사든 간에 공부하면은 최소가 적은 게 한 4, 50가지 정도 공식이 나옵니다. 물론 처음에 설명했던 에너지, 냉동, 가스, 위험물 하면은 공식이 200개에서 300개로 펼쳐집니다. 그러나 이 설비 쪽에 공부하는 모든 공식은 3가지만 알면 된다. 엄밀히 말하면. 3가지의 기본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한 2개 정도 간이식까지 하면은 많으면 5가지. 아니면 3개 정도만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응용할 줄 알면 된다. 응용하는 것은 이제 수학적인 방법입니다. 왔다 갔다 이동하는 건데요. 3가지 개념이 뭐냐 하면은 여기 나오는 열량 계산하는 거, 열의 양을 계산하는 거. 열량은 외울 때는 이제 여기 보면은 양, 비, 온, 앞글자 이렇게 따서 외우긴 합니다만, 이거 왜 3개가 곱해져야지만 열량이 되는 걸 설명합니다. 두 번째, 압력을 어떻게 구할까?
압력은 계산은 어떻게 할까? 물론 현장에 가면 계산할 일은 없겠죠. 하지만 계산할 일이 등장해요. 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일러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숫자 써져 있고 동그랗게 돼가지고 압력 표시된 이런 거 압력계라고 그러죠. 압력 게이지. 이거 눈금만 읽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측정하라는 표준 분동 압력계로 해서 점검을 하거나 성능 테스트는 어떻게 할까? 그렇다면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런 게 붙어 있지 않을 때, 가령 기름 탱크에 얼만큼 기름이 있는데 얼만큼 높이까지 차 있다. 또는 수조 탱크에 물이 얼만큼 차 있는데 이게 물 높이는 얼마인데 밑에 수조 탱크에 나와 있는 수고계가 압력을 표시하는 것이 약간 숫자가 다르다. 근데 왜 다르지? 무조건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압력은 이만큼 나와야 정상인데 게이지가 눈금이 다르다. 전문가가 아니면 모른다? 아니에요. 기능사 수준만 알아도 계산할 줄 알면은 점검할 수 있는 거죠. 열량, 압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량. 흘러가는 양, 파이프나 덕트나 기타 이송장치 어떤 통로를 통해서 흘러가는 양. 유는 흐를 유자입니다. 흐를 유. 흐를 유. 흐를 유. 흘러가는 양을 계산하는 거. 그래서 열량, 압력, 유량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위에는 이걸 조합하거나 또는 실험에 의해서 반복된 실험에 의해서 대략 이런 정도의 계산식을 사용하면 비슷하게 계산이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종류의 계산을 간이식이라고 그래요. 간이식 중요한 건 몇 가지. 뭐 간이식이 몇 가지만 하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세세 큰 개념 잘 잡고 넘어가면은 사실 기능사 공부하면서 산업기사 준비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 2장입니다. 보일러 종류 및 특성은 종류가 2문제, 특성이 2문제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또는 특성이 1문제 나오거나 아니면 짜투리가 1문제 나오는데 그 짜투리 문제가 뭐냐면은 수압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압시험은 100% 출제 확률입니다. 이것은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의합니다.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반복될 수밖에 없죠. 100% CBT 시험을 봐도 모든 시험자가 수압시험은 1문제씩 나와요. 다 달리 나와도. 예전에도 종이로 보는 페이퍼 시험을 볼 때도 1년에 4차례 1, 2, 3, 4하면은 1년에 4차례 꼭 나옵니다. 이건 꼭 나와요. 꼭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속장치 10문제, 3장이 10문제인데 물을 공급해야죠. 보일러가 이렇게 통이 있으면 물이 담아져야죠. 왜 물을 다 이렇게 다 안 채웠을까? 물을 끓이면 뭐가 나오죠? 증기가 나오죠. 부를 때는 장치가 필요하죠. 밑에 이제 불 때는 표시하지만 사실 장치를 달죠. 불 때는 버너를. 증기가 나오면은 계속 물이 떨어지겠죠. 수위가, 물 높이가. 물이 달아지죠. 물 달아지면 안 되죠. 불은 계속 떼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열받아서 녹아내리거나 그러겠죠. 그러니까 물을 계속 넣어야죠. 물 잘 공급하고 불 잘 떼서 증기, 뜨거운 증기 잘 나오게 하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면 끝나냐? 그게 아니죠. 증기를 뭐하러 해요? 그냥 공기 중으로 방출합니까? 그러면 낭비죠. 에너지 낭비죠. 증기는 어딘가 사용을 하는 곳이 있죠. 사용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처는 이 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일러에서 사용처까지 증기가 통과하는데, 보내는데, 이송하는데 품질이 변하면 안 돼요. 요즘 택배가 유행이죠. 코로나 때문에. 물건을 주문했는데 집에 도착할 때, 사용처에 도착할 때 택배 물건이 변하면 어때요? 손상이 되어 있으면 안 되죠. 반품이죠. 그렇다면 안 되죠. 증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증기의 품질이 변하지 않으려면 중간에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해요.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해요. 증기가 가진 오로지 하나에 사용하는 용도는 증기의 열입니다. 이 열이 일정하게 증기가 그대로 보존이 되도록 사용처까지 가는 게 중요하죠. 사용처는
여러 가지 사용처가 있어요. 발전소에서 사용하면 발전용, 발전기를 돌리는 겁니다. 제너레이터. 증기를 쏴서 날개처럼 달린 터빈에다가 증기를 쏴서 돌려서 발전기가 돌아서 전기가 나오게 되도록 발전용. 이것만 사용한? 아닙니다. 식품 공장에 가면은 가공용, 식품을 익히거나 뭐 기타 등등. 또는 맥주 공장에 가면은 빈병, 폐병이 나오면은 다 세척하고 씻고 나면은 맥주를 주입을 하기 전에, 음료수를 주입하기 전에 스팀을 한 번씩 쏘죠. 칙칙칙칙 지나가면 자동 생산 라인에서 스팀을 순간적으로 쏘면은 소독이 되죠. 소독용.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용도가 많아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쉽게 가정에서도 알 수 있는 뭐예요? 난방용, 빌딩 같은데 건물 큰데 보면은 스팀을 각 층마다 다 배관을 통해서 근데 현장에 가면 배관이라고 또 안 불러요. 라인을 통해서 공급을 하면은 탁탁탁탁 방열기 같은 거 붙어 있어서 난방을 하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격증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 나머지 다 안 나와요. 용도는 난방용에 한정돼 있어요. 기능사나 산업기사나 난방용에 한정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사도 거의 난방용이 대부분이고 혹시나 발전용 용도로 사용할 때 어떤 효율을 계산하는 거 그런 게 조금 열역학이라고 하는 과목에 조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나 대부분 난방용이다. 용도 나올 때. 그래서 난방용으로 나오는 게 바로 7장이에요. 그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징계 모든 관련된 설비, 난방 설비가 6 내지 7문제 상당히 많이 나오죠. 난방하는 방식, 증기 난방, 증기 사용하는 난방, 온수 사용하는 난방, 이게 차이점이 무엇인가? 특징. 그리고 리프트 피팅이라고 하는 장치가 나오고 하트포드, 복잡한 명칭이죠. 하트포드, 접속법. 뭐 뒤에 용어들이 나오는데 각각의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 살펴보시면 이거 보고 오 맞아 나을 것 같아 이러면은 수업 안 들어도 되죠. 잘 모르잖아요. 자격증 시험 보러 갈 때 그렇죠. 한 번 검토했는데 알 것 같아. 답 썼어. 두 번째 이제 보죠. 조금 미흡한 거 두 번째 봐도 알 거. 이건 아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보니까 이게 아 맞아 찍었어. 그런데 두 번째 다시 한번 내가 잘못 봤나? 요거 이제 이런 사람은 우리나라 성씨에 관계없이 김씨 아니면 민씨죠. 긴가민가 하죠? 첫 번째 봐도 몰라. 두 번째 봐도 몰라. 그러면 아예 모르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이 혼동하는 게 이거예요. 알 것도 같은 거. 이게 긴가민가가 알 것도 같은 거죠. 시험 볼 때는 같은 거, 알 것도 같은 것은 모르는 거예요. 이건 찍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죠. 정확하게 아는 게 바로 이 개념들이라는 거죠. 이 개념을 100% 흡수한다? 엄청 좋은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머리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 중에 최소한 이 개념 정리된 것에 80% 정도만 알아도. 지금 여기 한 8, 90개 정도 정리되어 있는데요. 80%면은 8, 8은 64, 8, 9, 72개 정도 개념. 그럼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D- 며칠 시험 본다. 하루에 몇 가지씩. 내가 템포를 어디까지 걸어왔는지, 어느 정도까지 정복을 했는지 이 개념으로 정리하면 쉬워요. 90개 목표를 잡았다. 그러면 하루에 3개 개념을 공부한 사람은요. 다른 거 불안에 떨 필요가 없어요. 30일이면 정복하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플러스 한 일주일 정도.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출제된 문제를 한번 훑어보는 거죠. 이 개념이 이렇게 문제가 나왔구나. 문제 형태를 보라는 거예요. 문제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나왔었구나. 보라는 거죠.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2회 정도씩.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2회. 그러면 일주일도 주말이니까 쉬세요. 5일이면은 한 10회 정도만 보면 돼요. 그러면은 눈에 들어와요.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다음 회차에서는 약간 지문이 바뀌었네? 똑같은 거 물어봤는데 좀 다르네?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죠. 하루에 2개씩. 나는 공부할 시간이 드물다. 2개씩 해야 되겠다. 그러면 45일 걸리는 거죠. 한 달 반 걸리는 거죠. 필기 준비하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필기.
그러나 필기 공부할 때 어떤 사람은 그렇죠. 아, 급하니까 우선 필기부터 하고 그러면은 실기 공부할 때 또 애먹어요. 되게 어렵다고 그래요. 왜? 문제 찍기로 한 사람은 실기가 어려워요. 주관식이 있거든요. 만만치가 않죠. 10문제 나오고요. 많이 나올 때 12문제 나와요. 주관식이. 실기가. 하나의 평균적으로 10문제 나올 때는 5점씩 50점. 그리고 12문제 나올 때는 3.4점이 섞여 있어요. 한 두어 개. 플러스 배관 작품을 만들어요. 이것이 3시간 20분 걸려서 만드는 건데 숙달된 사람 물론 2시간 정도면 끝나요.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면 끝나는데 대부분 이렇게 현장에서 배관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3시간에서 3시간 20분 사이에서 파닥파닥 끝나요. 육체적으로 엄청 피곤하죠. 안 하던 작업해야 되고 막 파이프 이렇게 절단하고 또 나사 절삭하고 조립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엄청 힘들죠. 물론 숙달된 사람은 손쉽게 합니다. 그럼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이 점수 배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게 50점이고 이게 50점인데 어차피 60점 넘으면 합격이니까 배관에서는 물이 안 셀 정도로 물이 안 샌다는 것은 이제 수압 통과하는 거예요. 수압 통과하는 거 3단계로 겁니다. 3단계로 걸어서 1 내지 3기압 걸고 5기압 걸고 10기압까지 걸고 이렇게 해서 거는데 그때마다 부분 점수가 달라요. 10기압까지 통과가 되면은 수압 부분은 만점. 그러면은 수압이 통과되면 최종 얼마 주느냐? 최소가 35점. 지역마다 채점 이역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아니면 후하게 주는 사람은 38점 이렇게 주고요. 자, 그러면 박하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박씨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35점이라고 할 때 주관식은 몇 점이죠? 25점이에요. 반타작이죠. 5문제. 그렇다면 주관식도 나중에 보면은 꼭 알아야 될 개념이 있어요. 주관식도 꼭 알아야 될 개념. 그 개념이 필기시험 공부할 때 등장한 개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주관식을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필기시험 공부할 때 이건 2차 시험의 주관식에 직접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한다면은 2차는 배관 작품만 신경 쓰면 돼요. 그리고 주관식 문제 유형별로 몇 개 풀어오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개념들 가운데에서 일일이 제가 읽어드린 것을 여러분이 화면을 확대하거나 해서 좀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은 2차 시험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꼭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장입니다, 사실. 1차 시험에서는 필기 시험에서는 한 4-5문제 나오고 이걸 문제 자체를 아예 제끼고 넘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기준, 효율, 사용량, 상당률, 말량, 보일러, 마력 이 중에서도 꼭 2차에 관련된 게 뭐냐 하면은 효율과 연료 사용량이에요. 이건 2차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 때 다 정복하기는 어려워도 요것만큼은 사장 단원에서 알고 넘어가면 필기시험 때도 준비가 되고 2차 실기시험 때도 준비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5장의 연료 연소 통풍 집지는 통풍 방식 이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2차입니다. 2차 시험에서 이게 자주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풍 방식. 그 다음에 6장 자동제어에서 시퀀스와 피드백 구분하는 거. 그리고 보일러의 자동제어 종류, 약칭인데 영어로 약자로 쓰는 거예요. 보일러 자동제어는 오토매틱으로 보일러를 컨트롤한다. 그래서 ABC라고 하는데 예전에 중소기업에서 우리나라 ABC 보일러라고 나온 적이 있죠. 오래됐어요. 여러분이 기억이 없을 수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은 알 수도 있습니다. 잠깐 나왔다가 사라졌어요. 그때 뭐 선전할 때 뭐 보일러를 자동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때 선전을 했는데 이름을 좀 잘못 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분한테는 좀 죄송한데 국민들이 ABC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 보일러, 오토매틱 보일러 컨트롤. 와, 이거 정말 신제품이다. 알 수가 있는데. 이거 초콜릿으로 생각한 거죠. ABC 초콜릿.
이름 명칭에서도 중요한데. 그래서 조금 지금은 안 나와요. ABC 보일러가. 시퀀스와 피드백, 보일러 자동 제어 종류. 이게 엄청 중요하고요. 어쩌다 한 번씩 신호 전송 종류별 특징. 뭐 전기로 자동 제어가 신호가 전송이 되느냐. 공기 압력으로 전송이 되느냐. 유압으로 전송이 되느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종류의 간단한 특징. 이런 것이 2차 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2차 때 많은 게 뭐냐 하면은 난방 설비예요. 난방 설비 때는 1차에서도 시험 문제가 아주 중점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2차 중환식에서는 10문제 가운데 난방 설비가 최소한 3문제 정도는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기를 공부할 때 문제로 하지 마시고 각각의 뭐 특징이다. 아, 그러면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현상, 이런 특징이 생긴다. 그런 것들을 조금 자세히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2차 시험 때 나온 게 뭐냐면 배관 재료와 공작. 공작세, 이 공작세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공기구를 사용해서 작업하는 거. 배관 재료 하면은 배관에 사용되는 재료들이 뭐가 있느냐. 뭐 동관으로 된 것도 있고 강관으로 된 것도 있고 뭐 PVC, 뭐 주철, 기타 등등이 있는데 2차 시험 문제는 동관하고 강관만 주로 나옵니다. 거의 90% 이상이. 그 다음에 각각의 이런 배관 재료일 때 이런 작업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걸 작업하려면 어떤 공구들이 필요하다. 공구와 작업. 이런 작업 공구. 맨손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걸 작업하는데 공구가 필요하겠죠? 이런 재료에 대해서 이런 공구. 그리고 이런 부속품들이 필요하다. 위에 나와 있는 3장에 있는 부속 장치가 좀 다릅니다. 가령 뭐 부속이 배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배관이 이쪽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연결하는 부속품이 필요하겠죠. 이런 명칭은 부속품이 뭘까? 사람 팔꿈치 모양처럼 생기기 때문에 팔꿈치라고 한다. 영어로 팔꿈치가 엘보우 그렇게 말하죠. 엘보가 아니고 엘보우죠. 원래는 엘보우. 엘보우. 그리고 이렇게만 다니면은 이건 깁스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됐다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90도로 된 것도 있고 45도로 된 것도 있고 60도로 된 것도 있다. 펼쳐지는 각도에 따라서. 이런 부품들. 이거 이제 부속품이라고 하는데 각각 연결하는 부품들, 동관, 강관에 사용되는 부품들 명칭들. 이게 2차 시험 때 엄청 많이 나오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다 사진으로 교재에 보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암기를 하는 거죠, 사실. 명칭을 외우는 거죠. 가족 이렇게 딱 앨범 사진 넣으면 이분 맞아. 50년 전에 살아계셨던 할머니야. 이분은 할아버지야. 사진 보고 구분하듯이 부속품 명칭 보고 그냥 이름 아는 거죠. 부속품 사진 보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10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10장은 에너지용 합리화법이 왜 갑자기 법이 나오느냐. 우리는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요. 법이라고 그러면은 집에서 그냥 보일러 아무나 국민들 자유스럽게 보일러 사용할 수 있고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내비두면은 자유경제 시장 원칙에 따라서 그냥 가만히 둬도 될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보일러를 왜 법적으로 정했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펑펑 쓰는 게 아니죠. 수입을 하니까 에너지는 문제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오는 용어들은 법에서 많이 정의를 해놔요. 법에서 정의인데 정의가 나쁜 강도 만나면 물리치고 그 정의가 아니고 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의는 뜻의자예요. 뜻의. 뜻을 미리 정해놔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대를 해서 다른 식으로 사용하거나 그렇게 못하도록 법에서 용어, 말의 뜻을 정해놓은 것을 그것을 법의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법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이 수입한 에너지를 낭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낭비를 할 수가 없어요. 국가적인 손실이죠. 에너지용 함유법은 어떻게 보면 특별법으로 제정이 됐어요. 특별법으로. 우리나라가 에너지용 함유법이 생겨난 배경은 석유 파동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집트 중동 전쟁 터졌을 때 세계적으로 석유 수입 라인이 차단되고 막 이렇게 생산도 불규칙하게 되고 이랬을 때 석유 파동이 여전히 일어났죠. 수십 년 전이죠. 근데 이 석유 파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휘청했습니다. 왜? 주로 우리나라는 그때는 대체 에너지, 태양열, 풍력, 이런 거, 또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이 드물 때 이야기고요. 그럴 때 석유를, 원유를 수입하는 게 차단이 되고 하니까 공장에 큰 문제가 생기죠. 국가적인 문제가 된 거죠. 국가 경제가 스톱되게 생겼으니까. 그러나 가까운 일본을 보니까 일본은 끄떡없이 잘 돌아가다 이거예요. 특별히 일본도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대비가 될까? 물론 일본은 재해가 많은 나라니까 지진, 화산 폭발 이런 게 많으니까 일반 안전관리에 관한 법도 엄청 잘 정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 위험물에 관련된 법이 있다 그러면 거의 우리나라에서 한 90%, 95%는 그대로 그냥 번역만 한 채로 거의 이렇게 카피해서 법이 제정되던, 예전에는 그렇고 지금도 거의 유사합니다. 일본을 보니까 끄떡없어서 이유가 뭘까 분석을 했어요. 파견을 해서. 일본에는 에너지를 관리를 하는 특별한 법이 있더라. 국가에서 에너지를 총체적으로 수입하고 사용하고 저장하고 비축하고 또는 에너지를 막 공장에서 무작위로 효율도 없이 그냥 막 낭비하고 이런 것을 법적으로 제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에너지에 관한 특별한 관리법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모태로 해서 법이 탄생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현장에서 그동안에 무분별하게 사용되었던 용어들, 혼용돼서 사용됐던 용어들을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에너지라는 것도 말 뜻도 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장에 보면 열밑증기에서 설명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과학적인 용어의 에너지와 여기서 법에서 말하는 에너지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구분을 잘 안 하고 사용하는데 법에서는. 그럼 현장에서 적용되는 건 뭐냐? 현장에서는 법에 저촉이 되냐 안 되냐를 주로 따지기 때문에 법의 정의를 해놓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료나 각종 연료를 말합니다. 가스라든지 기름이라든지 또는 석탄 같은 거 이런 연료를 말하죠. 그 다음에 열 종류, 연료를 연소할 때 나오는 열도 해당되지만 그 이외의 열, 그 다음에 및 전기까지를 에너지로 규정을 해서 이걸 더 세부적으로 연료 중에서도 가스 연료만 해당되는 것은 특별히 더 안전관리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발전이 돼서 나가는 것이고 전기 쪽만 또 별도로 전기에 관련된 안전관리,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에 관한 설치에 관련된 거 이런 것만 또 별도로 전기에 관련된 법이 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떨어져 있는 그냥 열, 순수한 자연열, 태양열, 기타 이런 거 등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정의가 되지 않는 이게 이제 요즘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별도로 그 법이 하나 또 파생돼서 나오고요. 아무튼 모태가 되는 법은 에너지용 함유법입니다. 이게 기능사에서는 6문제 나오죠. 기능사에서는. 물론 이것을 정의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으면 산업기사에서는 이 법규 자체가 조금 빠져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기사시험 볼 때는 법규 문제가 또 들어갑니다. 나중에 보면 에너지 기사 볼 때는 그러면 그때 또 도움이 되겠죠. 아무튼 기능사 수준에서 공부하는 모든 개념들이 기능사 정리하면 조금 추가하면 산업기사, 조금 추가하면 기사가 된다. 현장에서 볼 때는 각각 1년 정도 터울의 경력이 있으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고요. 선임할 수 있는, 법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등급이 용량이 상향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능사를 공부를 하고 기능사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장치들 중에서 특별히 측정을 하거나 상태를 표시해 주는 것. 계측기기는 대체적으로 압력 표시해 주는 압력계, 얼마나 뜨거운 거 나타내는 온도계. 물론 기능사에서도 위에 다 섞여 있어요. 내용 가운데 섞여 있는데 그것만 따로 추려내서 계측공학, 계측기기 공학이라고 해서 산업기사 기사에서는 별도로 출제가 되니까요. 압력계, 온도계, 유량계, 흘러간 양 재는 거, 가스 분석기, 이런 것 등등을 따로 추려서 한 과목 배정한 것이 계측기기입니다. 물론 기능사에 흩어져 있는 것을 다시 취합해서 정리한 거죠. 그 다음 5장에 나와 있는 연료, 연소 및 통풍 집진 장치에서 연소만 조금 세부적으로 한 과목 떨어뜨려서 좀 자세히 구분한 게 연소공학이죠. 기능사에도 기본은 합니다. 그러나 이 계측기기와 연소공학은 나중에 기능사 이 교재 이외에 별도로 선택해서 산업기사를 따로 구입하지 않고 별도로 개념서로 해서 계측기기 공학과 연소공학을 부록처럼 나중에 따로 이렇게 별책 부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기능사를 깊숙이 공부하려면 사실 이것도 필요한데 그냥 합격하기로 하면 필요하지는 않고 깊숙하게 공부해서 산업기사까지 나중에 지금 한꺼번에 공부하자라고 하면은 이것을 필요로 할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지금 큰 단원별로 각각 써져 있는 것들, 쓰여져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요, 약 한 8, 90개 정도 됩니다. 정리하면 약 8, 90개 정도 되는데 이걸 별책 부록처럼 해서 별도로 총 필수 암기, 중요 개념 99제 해서 펼칠 거예요. 네, 이것을 99제. 만약에 이게 이제 나중에 제시가 될 텐데 중요 개념 99개, 이제 80개, 90개 정도가 아니라 99개, 100개 그러면 왠지 좀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사람들, 소비자가. 물건 사러 갈 때 100만 원, 그것보다 90만 원대 그러면은 왠지 싸게 느껴지잖아요. 99개와 100개는 조금 숫자적으로 한 개 차이인데 큰 차이를 느끼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래서 99제를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단원별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주로 중점 설명한 것 자세히 설명하고 어떤 것은 단원이 페이지는 짧지만 길게 설명되고 어떤 것은 페이지가 길지만 짧게 설명하고 시간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 구성이 아닐 수가 있고요. 길게 설명되는 것은 개념 위주입니다. 원리 위주입니다. 짧게 설명되는 것은 길게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게 뭐냐면 주로 암기하는 거예요. 주로 암기, 원리가 필요 없어요. 이름 외우는데 원리가 이제 필요가 없죠. 암기법은 그때그때마다 자주 나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출제될 때는 암기는 또 그렇습니다. 원리는 길게 설명해야 되는 것은 자꾸 응용해서 바꿔요. 문제를, 형태를. 그러나 암기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일정하게 답이 정해져 있어요. 왜? 사지선당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60문제 형태를 지금 제가 쪽집게처럼 찍어줄 수도 있어요. 무엇이 나온다. 형태는 어떻게 된다. 한번 예언을 해볼게요. 맞는 것 골라라 30문제, 아닌 것 골라라 30문제예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쭉 설명을 하고 뭐뭐인 것은 또는 뭐뭐 틀린 것은 또는 뭐뭐 아닌 것은 그렇게 문제가 나오는 것이 뭐뭐에 대해서는 이렇다. 그러면 본인의 의견을 적어보시오. 이런 건 없어요. 문제가. 이게 무슨 논문 시험도 아니잖아요. 맞는 것 골라라, 틀린 것 골라라. 그렇다면은 주로 맞는 것 골라라 그러면 종류 중에서도 가지수가 적은 것일 때는 주로 맞는 것 골라라예요. 암기할 때. 그러나 가지수가 많아, 외울 게 많아. 그런 경우는 절대 맞는 것 골라라가 시험이 출제가 잘 안 되는 경향입니다. 왜? 다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암기해야 될 여러 가지 중에서 토시 하나만 살짝 바꿔요. 눈으로 모르고 살짝 넘어가듯이. 그래 놓고 문제는 그렇죠. 아닌 것 골라라, 틀린 것 골라라, 서로 다른 것 골라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종류가 많은 것은 제가 힌트를 드릴 거예요. 암기 방법하지만 그 중에서도 말 바꾸기 쉬운 거죠. 토시 바꾸기 좋은 글자가 있어요. 눈으로 보면 금방 혼동하기 쉬운 게 있어요. 그것도 제가 찝어드립니다. 별반 걱정 없으시죠?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은 금방 합격할 수가 있다. 물론 36개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수업 도중에도 핵심은 반드시 짚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원리와 개념은 꼭 알아야 된다. 왜? 지금 현장에 취업을 하게 된다, 자격증을 활용하게 된다 그러면은요, 현장에 가면은 근무하느라고 낮에 근무하고 밤에 피곤하잖아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자격증을 준비하는 이 시간 말고는 지금 시간 내서 투자하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왕 공부할 바에는 깊이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시간이 단축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잡다한 개념 가운데서 핵심 꼭 알아야 될 게 무엇인가. 이것 알면은 이것 반복적으로 출제 확률이 무조건 50% 이상 되고 7, 80%, 100%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문제가 변형되어서 나오더라도 이 개념은 꼭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리고 정확하게 원리 개념을 하는 것은 문제 지문을 바꾸더라도 틀리지 않아야 되니까. 응용이 되더라도 맞아야 되니까. 원리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부터는 1장부터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압력, 온도 표시, 온도 환산,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 이걸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하게 됐는지 그런 것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소 긴 시간이지만 이걸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다. 여러분은 이미 시작을 제대로 한 셈이니까 반은 끝났어요. 나머지 반은 이것만 저와 같이 템포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